슈퍼 로봇 대전엔 슈퍼 로봇과 리얼 로봇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이 만들어진 이유는 일본 애니메이션사의 발전 과정 때문인데, 처음엔 아톰과 마징가로 슈퍼 로봇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기동사 건담을 시작으로 리얼 로봇이라는 장르가 탄생했기에 그들은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환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면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감독을 떠올리시겠지만, 실은 이 과정에서 선구자적인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가하마 다다오. 그는 이전부터 있었던 슈퍼로봇의 문법을 개성하면서 오늘날 리얼로봇의 현대적 서사를 제시하면서 리얼로봇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기는 물론 이후 여러 로봇물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죠. 아마 그가 어떤 작품 세계를 가졌는지 이해하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보는 로봇물의 악당이 이렇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97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 시장은 철인 28호에서 마징가 Z로 이어지는 우주에서 온 절대악과 지구소호라는 선명한 이분법적 구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작품들이 데이트하면서 시장에는 권선징악 서사 작품들이 넘쳐났는데요. 나가하마 감독은 이 표면적인 도식을 최초로 외치하고 훗날 로망이라 불리는 심오한 드라마를 주입하여 로봇물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구자였죠. 그 이전의 로봇물의 적들이 단순한 악당이라면 나가하마는 그들의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은 혼란에 빠졌죠. 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거지? 그는 외계 침략자들에게도 상처 입은 명예와 국익,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고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가 적대 세력의 서사에도 몰입하게 만드는 현대적 드라마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첫 리얼 로봇인 건담도 여러가지 묘사를 통해서 지원군에게 인간적 서사를 부여했기 때문에 로봇물 팬들은 나가하마를 리얼 로봇 서사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죠. 그 전까지의 로봇물이 완구를 팔기 위한 애들용 쇼였다면 나가하마 로망이라 불리는 그의 작품들은 지적이며 감성적인 고도의 유의를 즐기는 영 어덜트층까지 포함하는 고품격 드라마로 인정받았습니다. 나가하마 다다오는 일본 연극계의 거장 우노 주기시로부터 사사받은 무대 연출 기법을 애니메이션이란 표면적 매체에 이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노는 무대는 말, 즉 대사라고 정의했는데 나가하마는 이를 철저히 지켜서 단순히 성우의 대사만이 아니라 동화의 연출로도 대사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기존 작품들이 선화, 원화단계에서 녹음한 후 나중에 동화를 대략적으로 그려놨다면 나가하마는 성우들이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녹음 전에 완벽히 만든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감독이 어지간한 연극 배우보다 대사를 잘 소화하는지라 직접 오디오 감독 및 연기 지도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성우들은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 기존 작품들과는 달리 만들어진 이 모양에 따라서 감정을 살려서 연기를 해야 했으며, 만약 영상의 미장센을 살려서 감정을 제대로 싣지 않으면 몇 번이나 직접 시연하며 다시 녹음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 그냥 대사를 잘 치는 정도였다면 이 사람은 연극판에 올라가도 손색이 없는 연기력을 가졌기에 베테랑 성우도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웠다고 하죠. 이런 집착은 그의 철학 덕분에 나왔습니다. 기존 애니가 단순한 아이들용이었다면 나가하마 로망은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은 드라마가 되었으며 그 감정선은 극의 철학적 깊이를 담아내는 매개체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나가하마 감독 작품인 거인의 별에서 휴머를 연기한 성우 후레아 토우였습니다. 데뷔작이자 전작인 해적왕자의 키드가 지극히 편면적이었다면 휴만 내면의 고뇌를 끌어모아 한 번에 터뜨리는 입체적인 연기를 했지요. 그리고 건담 녹음 때 토미노 감독에게 엄청 깨졌다고 합니다. 넌 휴머가 아니라 아무로인데 왜 자꾸 열혈한이 되냐고 말이죠. 또한 나가하마는 캐렘이라는 연극 방식을 도입한 사람이기도 한데, 캐렘이란 정서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발하거나 눈속임적 수법을 통해서 대중의 반응을 의도하는 연출을 말합니다. 그는 극단적인 클로즈업과 반복적인 카메라 워크, 광원을 투과하거나 세러의 배경 미술에 질감을 입혀 연극 무대 조명과 효과를 연상케 하는 역동적인 연출을 즐겨 썼습니다. 여하튼 이런 연출은 시청자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며 동화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이게 호응을 얻으면서 많은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 이전의 애니메이션에선 합체나 변신에만 뱅크신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사조차 뱅크신을 쓰고 있었는데, 나가하마 로망이 대세가 된 이후에는 같은 뱅크신을 사용해도 촬영 기법을 바꿔가며 다르게 연출하기 시작했죠. 토미노 감독은 용자 라이드한 제작 도중 스폰서와 싸우다 하차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신 감독이 된 것이 나가마 감독이었죠. 이후 토미노는 작품을 떠나지 않고 부감독 지휘를 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마의 많은 부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후 연출에 캐레미를 도입하는데 그게 잘 나타난 것이 기동전사 건담이죠. 나가마 감독이 일부러 동을 다 그리고 캐레미라는 연극적 연출 기법까지 도입한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체험하는 연극의 경지로 끌어올려 드라마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러브몰은 단순한 완구 광고판에서 벗어나 현대 콘텐츠 기획에서 강조하는 몰입적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는 나가마 작품의 완구가 잘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몰입적 경험을 제공했을까요? 이후부턴 스포일러를 섞어가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가마의 로망 로보 시리즈는 사랑, 계급, 실존이란 인류 보편의 테마를 대드라마적 문법으로 풀어냈습니다. 전부 7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건담을 포함해서 이 작품의 문법에서 크게 벗어난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이죠. 뒤집어 말하면 나가마의 연출 및 서술 방식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먹힌다는 겁니다. 75년작 용자 라이디는 토미노 감독의 강판 이후 27화부터 감독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둘의 연출 방식이 대조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토미노 파트가 소설을 낭독하는 느낌이라면 나가마 파트는 연극 무대에서 관객을 향해 호소하는 느낌이죠. じいちゃんが言っていた悪魔が来たんだ。親父は石になっちまった。嫌だ。俺がいる限り母さんにそんなことはさせない。バロンは俺が必ず倒してみせる。 성우 목이 남아날까 걱정이 되네요. 이 작품은 이후 토미노 감독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토미노 감독은 샤 아즈나블이란 이름의 유래를 얘기할 때 샹송 가수 샤를 아즈나블과 적기가 샤하고 다루는 소리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샤라는 의성어는 찾아보기 힘들죠. 오히려 의성어라는 점에서 밀어보면 라이딘의 라이벌 캐릭터인 프린스 샤킨에 가깝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샤를 다스베이더의 표절이라고 했지만 토미노 감독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바로 부정했는데 왜냐하면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이 샤킨이기 때문이죠. 기존까지의 악역이 오징어였다면 샤킨은 미형 악역의 선구자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끼친 샤킨을 완성한 것이 바로 나가마 감독이었다는 것이죠. 토미노 감독이 해고된 이후 나가마 감독은 취임하자마자 샤킨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그는 샤킨의 최후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음모만 꾸미던 샤킨에게 라일버건의 마지막 결투란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이 마지막 대결로 인해서 샤킨은 음모만 꾸미던 미영악역에서 자신의 긍지를 위해 저주받은 수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선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마의 연출력은 로봇물에서도 인정받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진가를 보인 나가마,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자신만의 테마,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컴뱃 러브인은 5명의 팀원이 함께 나오는 최초의 작품인데 이렇게 팀원이 많은 이유는 감독의 테마가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개성도 배경도 다른 5명의 인물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컴바인하는 과정은 로봇이 안 나올 때도 사람들을 집중시키는데 충분했으며 특히 미형 악역 가루다와 주인공 효마의 관계는 당시에는 참신하다는 평을 받았죠. 가루다는 일본 애니사의 길이 남을 악역으로 악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묻게 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가루다는 적세력인 캠벨성의 장군이자 왕자로 어머니인 오레안의 명령을 받고 지구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컴뱃틀러, 특히 효마와 싸우며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죠. 단순히 적을 넘어서 대등한 위치에 선 호적수. 그가 효마를 죽일 수 있음에도 양팔만 빼앗은 이유는 컴뱃틀러를 조정할 수 없으면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레안은 실패만 하는 가루다를 해임하려고 하고 이에 가루다를 필사적으로 변호하는 미아에게 가루다를 지키려면 컴뱃틀러를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하죠. 이에 미아는 목숨을 걸고 싸워 컴뱃틀러를 거의 박살내지만 그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미아의 위기를 알고 뒤늦게 나타난 가루다. 일반적인 작품이라면 이때 컴뱃틀러를 죽이겠지만 가루다는 부관인 미아를 살리기 위해서 컴뱃틀러를 부술 기회를 포기하고 그녀를 안고 공장으로 가지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미아와 같은 로봇이었다는 사실. 그는 미아가 자신을 사모한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은 여왕의 아들이고 미아는 로봇이니 가엾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실상은 자신도 마찬가지 어머니인 줄 알았던 오레안에게 이용당했던 로봇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요. 내가 만약 로봇이었던 걸 알았다면 너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것을. 가루다는 이때 오레안에게 부여됐던 가짜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미아를 사랑했던 효마를 호적수라 생각하는 남자 가루다는 정체성 말이죠. 이후 가루다는 오래 한 알 직접 해치우면서 자신의 근위를 짓밟은 것에 대한 복수, 사랑했던 미아에 대한 복수를 마치죠. 그리고 컴배틀러와 1대1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 전까지 러브물의 악당이 보스에게 무조건 충성하거나 혹은 보스의 뒤통수를 치는 단순한 패턴을 보였다면 가루다는 기만당한 정체성에 분노하여 자긍심을 찾기 위해서 거짓 정체성을 죽이고 자신의 수적과 싸우는 것을 선택한 입체적인 캐릭터였죠. 그리고 나가마는 가루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컴배틀러 V가 데이트한 이후 초전자 머신 볼트스5가 기획됩니다. 전자학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이번 작품은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질문하죠. 작종 적세력인 부하잔성은 두 계급이 존재합니다. 뿔이 있는 유각귀족과 뿔이 없는 무각노동자. 이들은 능력에 상관없이 신체적 특징만으로 정체성을 부여받죠. 이 작품은 작품 내내 개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사회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순을 보여주며 인간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하이넬이죠. 적인 부하장군의 장수인 프린스 하이넬은 실은 주인공 케니치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는 부하잔의 황제 르 잔바질이 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진정한 황위 계승자였던 라 고르, 케니치와 하이넬의 아버지의 황위를 찬탈한 가짜 황제였던 것이죠. 가짜 아버지에게 속아서 진짜 아버지와 동생을 죽이려고 한 사실, 이를 깨달은 순간 부하잔이 부여했던 정체성은 무너지고 라 고르의 아들이자 케니치의 형인 하이넬이 탄생합니다. 하이넬은 자신의 지위, 목적, 존재를 잃었음에도 가족과 동료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정체성만은 잊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사회가 부여한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진정한 정체성을 위해서 싸웠던 하이넬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대로 사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옳은 삶일까? 그리고 남은 차기작에서 그 경계 자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1978년작인 투장 다이모스는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외계인인 바무성이는 모종의 사건으로 고향을 잃고 헤매다 지구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고자 지구 측에 평화회담을 요청하지만 회담 도중에 갑자기 적의 원수인 리온이 독살당하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 리이텔은 지구인과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무성의 왕녀 에리카와 지구인 카즈야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죠. 에리카는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었고 카즈야는 에리카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에리카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에리카의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위기를 맞지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사회적 지위가 드러나자마자 관계 자체가 바뀌는 사실 말이죠. 이 작품은 아이들에겐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로봇물과는 달리 적과 아군의 경계가 희미했기 때문이죠. 회담 때 리온을 죽인 것은 지구인이 아니라 지구를 차지하고 싶었던 바무의 과격분자였습니다. 리온의 죽음을 빌미로 리이텔을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아마 건담 팬이시라면 이 상황이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왜냐면 터네이 건담 T판 4화와 거의 똑같기 때문이죠. 물레이스는 지구에 살고 싶어 왔지만 이후 여러가지 사건이 벌어지며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물레이스의 과격파가 있었죠. 토미노 감독이 얼마나 나가마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리이텔은 적을 사랑한 여동생을 처형하려고 했지만 바문에 남아있던 온건파는 에리카를 구해내고 에리카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설령 사랑하는 카즈야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반면 지구 측에선 평화 무드를 깨트리고 전쟁을 유도하는 미호와 같은 과격파가 나오면서 우리가 아는 적과 아군의 경계를 통째로 흔들게 되죠.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로봇물의 경계를 뿌리채 뒤흔듭니다. 원래 다이모스는 전투용 로봇이 아니라 채굴용 로봇이죠. 전투에 쓸모없어 보이는 트레일러로 변신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기체가 강한 이유는 바무의 강경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온건파가 빼돌린 기술 덕분이었으며 지금까지 작품이 적을 물리치는 결말이었다면 이 작품은 지구의 온건파와 바무의 온건파가 협력하여 공존하는 엔딩으로 끝나죠. 이렇게 컴퓨터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묻고 볼테스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한계를 지적한 나가하마는 다이모스에서 마지막 명제를 던집니다. 단순히 적과 아군이란 경계만으로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다이모스는 이를 부정하죠.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부여된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낸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가마 로마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은 세력이 아닌 악의와 싸워 이겨나가는 과정을 그리며 인간의 드라마를 완성시켰습니다. 이후 나가마 감독은 미래의 로봇 달타니아스를 제작합니다. 전제 군주제의 모순과 클론 인간의 실존적 저항을 다루며 인간 사회의 모순을 진정히 묘사한 나가마 감독.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베르사유의 장미를 연출하고 싶다면서 작품 도중에 그만두게 되지요. 이후 그는 로봇물을 떠나서 다양한 인간 드라마를 제작하다 우주 선장 율리시드를 제작하던 도중인 1980년 44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나가마가 만드는 로망을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그의 철학을 계승한 작품을 도미노 슈키, 타카시 로스케, 이즈부치 우타카, 안노 히다키 등이 이어가게 되면서 로봇물은 본격적으로 인간의 이야기를 그리게 되지요. 그가 대단했던 이유는 단순히 악의 세력과의 대결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갈등 서사를 읽어내고 인간의 서사로 표현해낸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설정은 거들 뿐이며 그 중심엔 인종, 계급, 혈연이란 보편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기에 이 작품들은 후대 우린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랑받는 것이죠. 80년대부터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서서히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상당수는 이해하기 힘든 괴작이란 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인 감성을 공략해서 신화가 된 작품들이 존재하죠. 나가마의 작품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1970년대 후반 마르코스 독재 정권의 필리핀에서 볼테스5는 58%란 경이적인 시청률과 94%의 인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마르코스 정부는 억압된 민중에 대한 메시지가 대중을 자극할 것이 두려워 방송 중지를 명령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볼테스5는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버리죠. 작품의 주제가는 피플타워 항쟁 당시 민중들이 함께 부르는 제2의 국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아예 필리핀에서 자체적인 실사 리메이크를 진행하는 계기가 되죠. 이는 잘 설계된 서사가 한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죠. 이렇게 나가마 다도가 남긴 드라마틱 로봇 애니메이션의 계보는 이후 로봇 애니메이션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가마 감독은 콘텐츠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향수 어린 고전이 아니라 이미 세계 문화의 주류인 강력한 서사이기도 하며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그림이 낡았음에도 보는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